추석 밤 공기가 서늘했다. 대전 외곽 언덕배기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의 마당에는 송편 익는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기호의 집이었다. 아니, 이제는 서기호가 없는 집이었다. 보름달이 기와지붕 너머로 떠오르면서 마당 곳곳에 놓인 차례상의 음식들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앞장서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에게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텐데 올해는 달랐다. 석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서기호 없이 맞는 첫 추석이었다. 큰아들 서진호는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친 채 시계를 잡고 들여다보았다.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정적이 오히려 불편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위축되곤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없으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형, 엄마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둘째 딸 서은경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49세의 그녀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타인을 돌보는 일에 익숙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있었던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간호사가 아닌 그저 무력한 딸이었다. 어머니는 안 오신다고 하셨어. 다리가 아프시다면서. 진호가 대답했다. 사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로 집에서 나오기를 꺼렸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에서 혼자 남겨진 시간들을 견뎌내기도 버거워 보였다. 마당 한쪽에서는 막내 서민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44세인 그는 10년 넘게 소설을 쓰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작품 하나 내지 못한 채 어머니의 용돈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 가족들과는 달리 검은 청바지에 낡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늘 이 집에서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성공한 형과 헌신적인 누나 사이에서 자신은 언제나 부족한 존재였다. 민수야, 담배 끄고 들어와. 곧 시작할 것 같아. 은경이 동생을 불렀다. 뭘 시작한다는 거야? 민수가 담배를 끄며 되물었다. 아버지 유언장 공개요. 진호가 짧게 답했다.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거든.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일이었다.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서기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특별한 재산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았다. 이 오래된 한옥과 몇 평의 텃밭,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언장이라니?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쓰셨지? 민수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모르겠어.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 주시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어. 은경이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때 대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서기호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보름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가 깊이 고개를 숙인 후 말을 이어갔다. 서기호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분이셨습니다. 이 유언장 역시 그런 선생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이 유언장이 추석밤 보름달이 떠오른 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다.
이 유언장에는 단순한 재산 분할 외에도 선생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달빛 아래서 변호사의 얼굴이 더욱 진지해 보였고 세 남매는 각자의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평생 자상하고 온화했던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다. 보름달이 한옥마당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그 순간 서기호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변호사 김정수는 봉투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한지를 꺼내어 펼쳤다. 서기호 특유의 단정한 글씨체가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나 서기호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평범한 시작이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나의 집과 논,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외손녀 유나에게 물려준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은경은 눈을 크게 떴으며 민수는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다. 19세의 대학교 1학년생인 유나는 은경의 딸이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었다. 잠깐요. 진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쓴 게 맞습니까? 왜 손녀에게 다 준다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 맏아들로서 집안의 책임을 져왔는데 정작 유산은 손녀에게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특히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터전이었다. 형, 진정해요. 은경이 오빠를 말렸지만 그녀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나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 대학 들어간 후로도 주말마다 오셔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거든. 실제로 유나는 할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른 손주들과 달리 서기호의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고 할아버지가 쓰던 붓글씨를 배우고 싶다며 자주 찾아왔다. 서기호 역시 그런 유나를 각별히 아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우리한테는 남은 게 없군. 평생 집안의 골칫거리였으니까.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은경이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사실이잖아. 나는 번듯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아버지 눈에는 실패작이었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세 남매가 다시 변호사를 향해 시선을 모았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읽었다. 단, 이 모든 유산은 유나가 서가의 기록을 찾아내야만 상속할 수 있다. 만약 추석으로부터 한 달 안에 그 기록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유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순간 마당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모두의 표정에 긴장감이 번졌다. 서가의 기록이 뭡니까? 진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서기호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이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은경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가 늘 옛날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서가의 기록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할아버지가 가끔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민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오래된 책들이나 문서 같은 것들을.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펼치며 말했다. 여기 한 가지 더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이 밤이
아버지가 의도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은경이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진호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름달이 여전히 환하게 떠 있었다. 아버지답긴 하네.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는구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참고로 유나 양은 내일 아침에 집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전해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은경이 물었다. 추석부터 한 달이니까.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변호사가 계산해서 답했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세 남매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보름달은 여전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기호의 유언장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새벽 5시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밤새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가의 기록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신 후 은경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평생 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과 오래된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다. 은경은 책상 서랍부터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만년필, 그리고 독서용 돋보기가 정돈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서랍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바닥판이 조금 들떠 있었다. 은경이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나무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손때가 묻은 공책 여러 권과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학생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교무실에서, 운동장에서, 졸업식에서 찍은 추억들이 가득했다. 공책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타났다. 1978년 3월 김영수 학생 장학금 지원 -30만 원. 1979년 5월 박미영 학생 교복비 지원 -5만 원. 1980년 11월 이철호 학생 급식비 지원 -월 2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위해 사비를 털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은경은 눈물이 핑 돌았다. 생전에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정작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베풀고 계셨다니. 그런데 공책 중간쯤에서 분위기가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1985년 12월 15일 마이너스 배신은 가까운 이에게서 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다. 은경은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런 글을 쓰셨다는 게 의외였다. 1985년이면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나,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아버지가 숨겨두신 것 같아. 민수가 다가와 공책을 들여다봤다. 와,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도우셨다니. 우리도 몰랐던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해. 은경이 1985년 메모를 가리켰다.
민수는 그 내용을 읽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1985년. 형이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던 때인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벌써 일어났구나. 나도 잠이 안 와서. 진호가 서재로 들어오다가 은경이 펼쳐놓은 공책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다. 특히 그 1985년 메모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형, 1985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물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호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은경은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해진 그녀였다. 형, 혹시 그때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그때 내가 실수를 했어. 첫 회사에서 큰 손해를 봤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설마 집을 담보로?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나중에 들키고 말았지. 은경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럼 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네. 당연히 화나셨지.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어. 나한테는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진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민수가 공책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럼 배신은 가까운 이에게서 온다는 게 형 이야기였던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진호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정작 유사는 유나에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유나의 밝은 목소리였다. 19세의 대학생인 그녀는 어머니 은경을 닮아 단정하고 똑똑해 보였다. 긴 머리를 묶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큰 배낭을 메고 들어왔다. 유나야, 여기 와봐. 은경이 딸을 불렀다. 유나가 서재로 들어오자 세 남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다. 과연 유나가 서가의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서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탐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나는 어머니와 두 삼촌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제사 잘 지냈어요? 은경이 딸의 손을 잡고 평상에 앉혔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겨주셨어. 변호사가 어제 설명했던 유언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해들은 유나의 눈은 점점 커졌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집과 땅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서가의 기록이라는 조건이 더욱 막막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가의 기록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도 몰라. 그래서 함께 찾아야 해. 민수가 말했다. 그런데 진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결과 그는 다른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성년애가 뭘 알겠어? 무슨 기록을 찾는다고? 이 모든 게 헛소리야. 유나가 놀란 눈으로 큰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소 자상했던 큰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큰아버지. 유나야, 너는 학교나 다니면서 공부나 해. 이 재산은 당장 팔아서 형제들끼리 나누는 게 맞아.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낡은 집 가지고 뭘 할 건데? 관리비만 깨져나가는 골칫덩어리야. 은경이 오빠를 말렸다.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진호가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데 나는 평생 맏아들이라며 책임만 져왔어. 그런데 정작 재산은 손녀에게 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진호는 평생 집안의 큰일들을 도맡아 했다. 아버지가 아플 때 병원비를 대고 어머니 용돈을 챙기고 집 수리비까지 자신이 부담해왔다. 그런데 정작 유산은 자신이 아닌 손녀에게 간다니. 그때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형, 그만해요. 평소 조용했던 민수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모두가 놀랐다. 당신이 대출 문제로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 거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빚 갚으면서 사신 거잖아요.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실수였어. 나도 젊어서 그랬던 거고. 실수라고요? 민수가 서재에서 가져온 공책을 흔들었다. 여기 보세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 동안 아버지가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적혀 있어요.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시면서도 우리한테는 한마디 불평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평생 죄인이라는 거야? 진호가 반박했다.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아버지 유언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형은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말이에요. 유나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거. 은경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유나야, 미안해. 어른들이 못났어. 그리고는 두 오빠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들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나에게 맡긴 거예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 분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남긴 숙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공책을 들고 있었다. 은경은 딸을 안은 채 오빠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유나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게 아닌지 자책하고 있었다. 형.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이 맏아들이라며 모든 걸 책임져 왔어요. 이제는 유나가 그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진호가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봤다. 그 달빛 아래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문득 궁금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길고 무거운 침묵 후에 진호가 입을 열었다.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큰아버지,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서가의 기록이 뭔지. 보름달이 구름 뒤로 스며들며 한옥마당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사흘이 흘렀다. 진호는 약속대로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유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보냈다. 은경과 민수도 함께 도왔지만 서가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넷째 날 오후 유나가 할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손잡이 뒤쪽에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나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의 마지막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서재 책장의 세 번째 칸, 맨 오른쪽에 있는 조선왕 조실록 뒤를 보아라.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남긴 메시지였다. 서둘러 책장으로 가서 조선왕 조실록을 꺼내니 그 뒤에 또 다른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그린 간단한 지도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서로 도우며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겠지. 할아버지는 기쁘다. 서가의 기록은 우리 집 뒷산 소나무 아래 묻어둔 상자 안에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하고 싶다. 유나는 편지를 들고 어머니와 삼촌들을 불렀다. 진호도 마침 저녁 때가 되어 집에 와 있었다. 모두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다. 4명이 둘러앉자 유나가 편지를 계속 읽었다. 나의 진짜 유산은 이 집도 땅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사랑과 신뢰다. 하지만 요즘 우리 가족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진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거리를 두고 민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고 은경이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 이 유언장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나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했는지가 느껴졌다. 뒷산에 묻어둔 서가의 기록을 찾거든 그 안에 할아버지의 진짜 계획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너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편지가 끝나자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눈을 빨갛게 달구었으며 은경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가자. 진호가 먼저 일어났다. 뒷산에 가서 찾아보자. 4명은 손전등을 들고 집 뒷산으로 향했다. 지도에 표시된 소나무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민수가 삽을 가져와 땅을 파자 얕은 곳에서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과 통장,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호가 파일을 펼쳐보며 놀랐다. 이게 뭐야? 파일 안에는 서기호 교육재단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통장을 보니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소원은 이 마을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평생 모은 돈과 이 집, 그리고 땅을 모두 교육재단의 기금으로 쓰고 싶다. 유나가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진호는 실무를 담당하며 은경이는 아이들을 돌보고 민수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서가의 진짜 유산이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진짜 계획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었다. 할아버지. 유나가 울먹였다. 진호가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형, 이제 됐어요. 민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은경이 말했다. 그럼 정말로 교육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모두 함께 해주세요. 진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이 함께하자. 한 달이 지나고 서기호 교육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유나는 최연 이사장이 되었고 진호는 재단의 실무를 맡았으며
은경은 장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민수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추석 밤에 시작된 갈등은 보름달이 다시 찰 무렵 완전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다. 유 원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 선물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서기호의 한옥마당에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서기호는 환하게 웃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